1997년 11월 대한민국 전역에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심장부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뒤편 쓰레기 집화장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집 한 채 값과 맞먹던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진흙탕을 가르며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빗물을 사방으로 튕겨내며 굉음을 냈습니다. 골목 끝에 서 있던 경비원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튀어나온 남자는 대성건설의 박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빳빳하게 날이 선 정장 바지가 진흙에 젖는 줄도 모르고 그는 낡은 유모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은 그대로 빗속에서 할머니의 고무신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가 매달린 이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주민 몇몇이 그 광경을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노파가 도대체 누구길래 압구정을 호령하던 거물이 발등을 적시며 비굴하게 빌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오후 그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박 회장이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할머니가 사실 무속인이라는 황당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을 2년 전인 1995년으로 돌려봅니다.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의 최정점이 쌓아 올린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단지 내로 들어서면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베란다마다 걸린 우아한 하얀 실크 커튼 사이로 아이들의 서툰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고 창가 앞에는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귀한 집 아이들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했지요. 부인들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삼삼오오 걸어 다녔고 지하 주차장에는 그랜저와 세피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창가 1층 제과점에서는 오후만 되면 각 구운 빵 냄새가 단지 전체에 퍼졌고 그 냄새를 맡으며 하교하는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흩뿌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세련되고 정적인 풍경 속에는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형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걷는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끄는 유모차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도무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만큼 찌든 때가 타 있었습니다. 네 바퀴는 제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굴러가는지 움직일 때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압구정의 평화로운 정적을 깨뜨리는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한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유모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녹슨 쇠 냄새가 옅게 남았습니다. 빵 냄새와 향수 냄새가 가득한 이 동네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할머니를 보며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저 노인네는 집도 없나? 왜 맨날 여기서 저러고 있어? 세련된 명품 가방을 든 젊은 부인들은 유모차가 가까이 오면 발걸음을 재촉하며 멀찌감치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쓰레기 마녀라고 수군거렸죠. 대성건설 박 회장은 그 무렵 단지 내 상가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비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폐지 할머니, 단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경비원은 그날 이후 할머니를 외곽으로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군말 없이 단지 외곽으로 돌아갔습니다. 억울하다는 기색도 분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모차 손잡이를 고쳐 잡고 다시 천천히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오직 쓰레기 집화장에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 박스들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단지 안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폐지 할머니가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골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둑이라 했고 누군가는 정신이 이상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줍는 노인의 주머니 속 따위는 이 동네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때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욕도 아니고 한탄도 아닌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저것들이 버린 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하려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박씨 할머니를 미친 노인 취급했지만 사실 그녀의 과거는 압구정의 현재보다 훨씬 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강남이 아니라 명동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사무실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곳에서 대한민국 돈의 흐름이 결정되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명동이 열렸고 명동이 고개를 끄덕여야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사무실 중 하나에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굽은 허리는 찾아볼 수 없던 시절. 빳빳하게 풀먹인 정장을 입고 주판을 튕기던 그녀의 모습은 서슬퍼런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명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굴지의 건설사 상무부터 정계의 거물들까지 당장 내일 막아야 할 어음 때문에 피가 마르던 이들은 모두 박 여사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면 이미 사무실 앞 복도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낮은 천장 아래 뿌옇게 깔렸고 재떨이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기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의 임원들이 좁은 복도 벽에 기대어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 그것이 1970년대 대한민국 돈의 실체였습니다. 박 여사는 담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사람의 눈끝을 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는 놈에겐 10원도 내주지 마라. 그놈은 이미 마음이 무너진 놈이니까. 담보는 확실하게, 이자는 칼같이. 돈 앞에서 인정이란 사치라는 것을 그녀는 남대문 시장 달러 장사 시절부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굴지의 건설사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자식 병원비를 빌미로 사정을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에는 촉촉함이 없어. 나가. 다음 날 그 건설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명동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 여사 앞에서는 연기도 통하지 않는다고. 어느 해의 여름 재무부 고위 관료 한 명이 직접 그 좁은 사무실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알아서 돈을 풀어줄 테니 이자를 낮추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습니다. 나라가 내 돈을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빌려준 겁니까? 그 관료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관계 쪽에서 그녀의 사무실에 압박을 넣는 일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판 하나를 튕기며 안 되라고 한마디 무겁게 던지면 다음날 신문 일면에는 어김없이 부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포크레인이 멈춘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돈의 속성을 깨우쳤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요정에서 술판을 벌일 때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차가운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금고를 채웠습니다. 깡패들의 협박과 순경들의 단속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오직 현금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80년대 강남 개발 붐이 때 그녀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명동 바닥에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은행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80년대 중반 박 여사는 명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명동에서 30년을 살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풍경이 있다는 것을. 빌고 받고 갚고 또 빌고. 그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유모차를 끌며. 그러나 그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꺼내보던 빛바랜 사진 한 장. 전쟁 직전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주판을 내려놓고 그 사진 앞에 앉아있을 때만큼은 그녀도 그냥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돈은 넘치도록 많았지만 끝내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살아있는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유모차를 끌었습니다. 온몸이 굽도록, 손마디가 굳도록 끌고 또 끌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강남은 말 그대로 투기 광풍의 중심지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몇 천만 원씩 뛰었습니다. 커피숍마다 평범한 주부들이 청약 정보를 속삭이며 교환했고 복덕방은 5걸음에 하나씩 늘어섰습니다. 분양 현장에는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청약 당첨 소식에 백화점에서 밍크코트를 샀고 어떤 가장은 대출 끌어다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이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알짜배기 땅들의 실소유주 명단과 부채의 현황이 바로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유모차 칸막이 밑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강남의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 넣었습니다. 버려지는 설계도면의 파편, 부동산 계약서에 찢어진 조각들, 심지어 정치인의 비서가 몰래 버린 은밀한 쪽지까지 할머니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뒤편 재활용 더미 속에서 반쯤 찢긴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버렸는지 반쯤 구겨진 채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대성건설 내부 설계 변경 보고서였습니다.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도시철도 역사, 위치와 주변 용지 수용 계획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반듯하게 펴서 유모차 및 칸막이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 한 장이 수십억짜리 땅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나중에 그 일대 땅값이 3배 넘게 뛰었을 때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봄 강남구 일대 소규모 상인 조합에 정체불명의 현금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곧 재개발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상인들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운 돈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그 금액만큼의 출처를 알 만한 사람은 압구정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껍데기만 봐. 하지만 진짜 돈은 쓰레기통 속에 있는 법이지. 할머니는 가끔 복덕방 사장 최 씨에게 이런 뼈 있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우습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가 흘린 정보 하나 덕분에 논현동 땅 한 필지를 제값에 매입한 뒤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거품에 취하지 마라. 거품은 터질 때 가장 시끄러운 법이니까. 최 씨는 그 말을 또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줍는 폐지 속에는 불길한 징조들이 쌓여갔습니다. 연체된 고지서, 공장 이전 통보서, 직원 해고 통지문, 밤새 구겨져 버려진 사직서들. 한 달 새 연체 고지서가 3배로 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펴가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숫자를 더했습니다. 어제는 15장이던 것이 오늘은 42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합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빚이 임계점을 넘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명동 시절에 수없이 봐온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명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큰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현금을 준비해라. 곧 큰 비가 내릴 게야.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노인이 한때 명동을 쥐락펴락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는 했으니까요. 들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결과로 배우는 것이라고 그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무슨 헛소리냐고.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유모차를 끌고 쓰레기장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유모차 칸막이 속에 접어넣어두었던 메모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도, 위험, 기업들의 부채 총액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할머니는 조용히 메모지를 접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비는 반드시 온다. 이미 냄새가 난다. 1997년 가을 장밋빛 미래는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대한민국은 IMF라는 거대한 굴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세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평생 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들은 출근하는 청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다가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압구정의 화려했던 일상도 무너졌습니다. 단지 안에서는 밤마다 부부 싸움 소리와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 줄을 서던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텅 비었고 명품 핸드백 매장 쇼윈도에는 폐업 정리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사무실에는 이사 박스들이 쌓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끼익 소리가 듣기 싫다고 입을 모았던 그 주민들이 이제는 서로의 흐느낌 소리를 외면하며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압구정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변화를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쓰레기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명품 쇼핑백 안에 담긴 영수증들, 아직 쓸만한 가전제품들, 아이들 장난감들.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단지에서 버려지지 않던 것들이 집화장으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씩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모차를 끄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 물건들에 담긴 무게를 느끼는 듯이. 대성건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돈줄을 찾아낸 것은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추가 대출 거부했습니다. 제2금융권은 이미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잠적했습니다. 설명절 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정관계 인맥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사흘 동안 12번을 눌렀습니다. 단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기 앞에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유모차를 끌던 할머니, 경비원을 시켜 쫓아냈던 그 할머니. 그 주 금요일 저녁 박 회장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아니, 퇴근이 아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짐을 싸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음 만기 통보서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막지 못하면 수천 명이 거리로 나앉습니다. 박 회장은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 명동 시절 딱 한 번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남아 있었습니다. 압구정. 차를 몰고 압구정으로 해하는 내내 박 회장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저 분이 나를 만나줄까? 내가 무슨 낯으로 가는 건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존심 같은 것은 어음 만기 훨씬 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단지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경비원에게 전화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오후, 할머니는 평소처럼 단지 뒤편, 쓰레기 집화장에서 젖은 박스를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에쿠스 차량이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 회장은 흙탕물이 튄 정장 차림으로 달려와 진흙탕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박 여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할머니의 때 묻은 고무신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심하게 젖은 박스를 유모차에 싣다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회장,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내 유모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경비원 시켜서 나를 쫓아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회장은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음 만기 50억을 못 막으면 직원 수천 명이 길거리로 나앉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머니는 허리를 펴고 박 회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속에는 20년 전 명동 사무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빌고 또 빌던 얼굴들. 돈을 받는 순간 싹 바뀌던 그 눈빛들. 할머니는 유모차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낡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달러, 뭉치와 일련 번호가 적힌 수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명품 넥타이를 맨 회장과 낡은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 빗속 진흙탕에서 마주선 그 광경은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1990년대 대한민국의 가장 정직한 자화상이었습니다. 줄 수도 있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의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성건설이 작년에 비용 절감을 이유로 중단했던 지역 아동 장학금 지원 사업 중단 통보서였습니다. 이 사업 재개하고 자네 개인 재산 출연해서 재단에 다 집어넣어. 그리고 서약서 써. 만기 연장 조건은 바로 그거야. 박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개인 재산을 다 내놓으라니.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요구였습니다. 어르신, 사업 재개는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까지는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닐봉지를 유모차 속으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이 빗소리만 공기를 채웠습니다. 1초, 2초, 3초. 박 회장은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싫으면 관둬. 자네 회사가 무너지고 압구정 땅값이 반토막 나도 내 유모차는 멈추지 않으니까. 박 회장은 결국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했습니다.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유모차 손잡이에 매달아둔 낡은 모나미 볼펜과 연습장을 던져줬습니다. 박 회장은 볼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처음엔 뚜껑도 열지 못했습니다. 빗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진흙탕 물이 정장 무릎을 적셨습니다. 이 각서 한 장이면 20년을 쌓은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 자네가 가진 강남 빌딩 2채, 그리고 예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각서. 압구정 최고의 권력자가 쓰레기 집화장 진흙 바닥에서 폐지 노인에게 재산, 포기 각서를 쓰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빗속에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글자를 눌렀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수십 년간 수천 장의 각서를 받아온 눈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쓴 각서와 그렇지 않은 각서의 차이를 할머니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각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진흙탕에 찍힌 무릇 자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쓴 종이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비닐봉지에서 돈 뭉치를 꺼내 던져줬습니다. 가져가서 직원들 월급부터 줘. 자네 주머니 채울 생각하면 그날로 끝이야. 할머니는 돈을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비참함 끝에 얻어낸 사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비를 맞으며 차 안으로 돌아간 뒤에도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모차 위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깊고 쓸쓸한 피로였습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너져야 겨우 제 것을 내놓는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봐왔는데도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유모차를 집어들었습니다.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빗속에서도 그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멈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압구정 주민들이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끼익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슬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1998년이 저물어갈 무렵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뒤편 집화장에서는 끼익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처음엔 며칠 아픈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그제야 그 소리가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듣기 싫었던 소리가. 할머니는 방 안에서 평생을 적어온 낡은 장부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대한민국 근대사에 일그러진 돈의 족적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어느 건설사에 얼마의 뒷돈을 받았는지, 어느 재벌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피했는지, 수십 년의 거래 명세가 깨알 같은 글씨로 빼옥했습니다. 이 장부 한 권이 공개된다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세상에 꺼내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진작에 끝났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정리뿐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됐지 기록으로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장부들을 하나둘씩 찢어 방 한쪽 난로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불길이 장부를 집어삼킬 때마다 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걸 참 지독하게도 적어뒀네. 불빛이 주름진 얼굴 위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불 앞에 앉아 손을 쬐면서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불 속에 함께 던지고 있었습니다. 명동 골목의 새벽, 깡패들이 사무실 문을 걷어차던 소리, 자식들이 배고파 울던 겨울밤들, 남편 없이 혼자 버텨야 했던 수십 년, 그 모든 것들이 장부와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태우고 싶었던 건 장부가 아니라 그 기억 속의 무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부가 다 탈 때쯤 사무실 창밖으로 압구정 단지가 내려다보였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창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빛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러 왔다가 울며 돌아가던 사람들, 부도 통보에 말없이 앉아있던 사람들, 각서를 쓰고 나서 어깨가 꺾이던 사람들, 저 불빛들 중 몇은 자신이 살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장부가 타오르던 날 복덕방 최 씨가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 귀한 기록을 다 태우십니까? 할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역사는 무슨, 이건 죄인들의 명부야. 태워버려야 저 사람들도 이제 제 인생을 살지.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장부 한 권을 최 씨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거든. 그때 이 장부를 보여줘. 돈의 끝이 얼마나 험한지 말이야. 최 씨는 장부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다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1999년 봄 어느 아침 경비원 한 명이 단지 뒤편 집화장 구석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유모차였습니다. 바퀴 하나가 완전히 뒤틀려 있었고 손잡이에는 녹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치우려다 멈췄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왠지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유모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1999년 봄 압구정에는 주인 없는 낡은 유모차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낡은 가방 안에는 돈다발 대신 수백 통의 빛바랜 편지들과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에는 할머니가 평생 폐지를 팔아 모은 돈 1억 2,74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연필로 눌러 쓴 메모 한 줄. 이건 내 땀이다. 수천억의 사채 자금은 모두 사람들을 살리는 데 썼지만 오직 자신의 노동으로 번 이 돈만큼은 끝까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편지들의 수신인은 할머니가 평생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보내는 장학금 통보서였습니다. 단 한 통도 자기 자식에게는 없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은 아이에게. 이름도 없었고 서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줄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진짜 가치 있는 돈이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하고 떠났습니다.